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부잣집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잖아요. 전 이런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 놀랍진 않아요. 왜냐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거든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들은 정말 마치 누가 잘 만든 한 편의 드라마 같았죠. 그래서 친구와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쉽게 웃음이 나질 않네요. 그럼 몇 년 전에 이혼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원래 남편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집안은 그 지방에서는 이름만 대면 아는 김 사업을 했었죠. 한간에 서울에 있는 부자들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지방에 오히려 더 많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말처럼 지방 유지가 더 대단한 부자라더니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의 본가를 내려가서 이 말을 실감했죠.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때는 이렇게까지 부자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쓰는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데이트를 할 때 을의 남자들이 잘 보이려고 데이트 비용을 전부 자기가 내곤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는 남들과는 좀 달랐죠. 데이트 비용은 거의 6대4 혹은 7대3의 비율로 나눠서 내곤 했어요. 물론 6, 7은 남편이 냈죠. 본인이 연봉이 좀 더 높으니 조금 더 내겠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경제관념이 잘 박혀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결혼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죠. 그렇지만 남편과의 결혼식에서도 평범한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없었어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의 상견례 장소에 점잖으신 시부모님이셨거든요. 시부모님도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그냥 좀 사는 집에서 살아서 돈 걱정만 없는 정도구나 했죠. 하지만 결혼해서 본가로 갔을 때 제 머릿속에 있던 제가 생각하던 시댁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시댁의 모습이 자리를 잡았어요. 시댁은 남편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김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네 공장 구경이라도 시켜준다며 데려간 곳에는 직원이 자그마치 100명은 넘어 보였죠. 이때 전 제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구나 생각했네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산 다툼이 정말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 전 저렇게 재벌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6남매 중 막내거든요. 그런 남편이 말하길 둘째와 셋째는 이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 모두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본인과 같이 멀쩡히 회사를 잘 다니던 다섯째도 그만두고 같이 내려가서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한다네요. 이런 말을 해주는 남편은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사업에 관심이 없다면서 절대 다른 형제들처럼 하고 싶지 않다고 제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욕심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남편은 형제 중에서 막내이기도 하고 유산을 받아도 뭐 제 가족 일은 아니니까요. 남편 가족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피바람 부는 곳에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았죠. 사실 시부는 80이 넘은 나이예요. 요즘은 80이면 한창 때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태까지 사업을 책임지면서 아직도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러다가 훅 가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리고 시부가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부의 뒤를 누가 이어 경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일절 말하지 않았으니 자식들이 서로 난장판이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난리통에 피 터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쉴 수조차 없었죠. 남편의 전화통이 쉬지를 않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볼 때도 남편의 일과 중에 형제들의 하소연 듣기라는 일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소리가 작지도 않아서 옆에서 들리는 것만 해도 여러 내용이었죠. 제가 들은 형제들의 내용은 각자 입장에서만 생각한 말이었어요. 막내야,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원.
오늘은 아버지가 둘째 형만 따로 부르더라.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 다 같이 사업 부흥시키겠다고 일도 그만두고 내려와 있는데 왜 형만 따로 불러? 이러다가 형이 주도권 잡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보는 눈이 없어. 야, 셋째 누님이 얼마나 여운 줄 아냐? 오늘 내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근하고 잠시 다시 공장에 들렀는데 글쎄 공장 어르신들 따로 모아서 회식하러 가더라. 아니 나 있을 때는 회식하자는 이야기도 안 하더니 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뒤에서 몰래 여우처럼 왜 공장 어르신들 꼬드기는 거야. 사업에 눈이 멀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눈에 들어서 사업 물려받아야지. 막내 요즘 잘 지내냐? 글쎄 동생들도 너무하지 않냐? 내가 당연히 지금 사업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자주 찾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얼마 전부터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정말 다들 막내 너같이 얌전히 있어주면 고맙겠더라. 내가 아주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해.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말을 했죠. 옆에서 듣고 있는 저도 질리는데 평생 이런 말을 들어왔던 제 남편은 오죽하겠나요? 형제들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 속에서 제 남편은 점점 지쳐갔죠. 남편은 나날이 살이 빠지고 밥도 잘 못 먹곤 했어요. 물론 남편이 이런 형제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남편에게는 자기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이 전부 부모님과 같은 존재예요. 저희 남편은 집에서도 늦둥이로 태어나서 노쇠한 부모님들 대신에 장성한 형제들이 자신을 돌봐줬다고 했거든요. 거의 업어서 키웠다고 해도 될 정도였다고요. 특히 셋째 누님은 어린 자신을 집에 혼자 둘 수 없어서 애인과 데이트하는 장소까지 얻고 나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가 되니까 여태껏 남편이 형제들의 전화를 다 들어주고 불평불만도 다 받아줬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사람의 인내심에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루는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비틀비틀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저를 붙잡고는 하는 말이 남편의 속마음이 얼마나 훤히 보이던지 너무 애처롭게 보이더군요. 여보, 나 오늘 파견 근무 신청하고 왔다. 회사에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던데 난 정말 파견 근무 소식 듣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당장 나 보내달라고 부장님한테 사정하고 왔어. 더 이상 여기 못 살겠어. 너무 지긋지긋해. 누나랑 형들 더 이상 못 참아주겠어. 이젠 정말 그만하고 싶다. 나 가족들이 없는 데서 살래. 나 좀 보내주라. 여보도 나 좀 놔줘. 제발 나 파견 근무 보내줘. 제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야? 당신이 파견 근무 나가면 내가 같이 가거나 나는 한국에서 당신이 들어오는 거 기다리면 돼. 뭐가 문젠데. 우리 술 깨고 다시 이야기해. 여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과 지금 여기까지 하자는 거야. 정말 미안해. 여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기억해. 그런데 나 이제는 혼자서 좀 쉬고 싶어. 내가 너무 미안한 게 많아. 그런데 나 도저히 이렇게는 더 살기가 싫어. 나 이제는 형제들과 좀 멀어지고 싶어. 여보가 내 옆에 있으면 분명 여보 통해서 연락하면 된다거나 내가 아닌 여보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해. 이혼합시다. 처음에는 술 먹고 들어와서 난동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이별을 말하는 남편이 믿기질 않았죠. 적은 시간을 함께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7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보냈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남편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더군요. 정말로 나랑 그만두고 싶어? 지금 당신이랑 나 자그마치 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어. 아직 애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도 세우자던 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이별을 구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갑자기 이렇게 나랑 그만두자고 이야기할 위인은 아니잖아.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여보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어제 술 먹고 한 이야기는 다 진심이야. 나 이젠 정말 지쳐. 사는 게 힘들 정도라고. 나도 쉽게 결정한 일 아니니까 여보만은 날 알아줬으면 해. 나 이렇게 파견 나가면 더 이상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야. 여보도 같이 가면 된다고 했지만 나 혼자도 해외 나가면 힘든데 지금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어떻게 나를 보고 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힘든 거 내 두 눈으로 보고 있었으니 거기까지는 이해할게. 지금 이야기는 바로 정리할 게 아니라 좀 생각을 가져보자.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자, 여보. 그렇게 남편이 이혼을 선고한 날부터 저희는 따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지냈고 남편은 본가로 내려가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때까지는 이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남편이 본가로 혼자 내려간다면 시부가 알게 될 테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너무 믿었던 탓일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혼 접수를 위해 법원을 간 날까지 남편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혼한 날 이후에는 더 이상 남편은 제 연락도 받지 않았죠. 너무나 슬펐어요. 저희 서로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형제들 문제로 인해서 생이별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혼 후에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남편과 이별한 지도 1년이 지나던 해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날에는 하늘도 슬펐는지 하얀 눈이 펑펑 내렸죠. 그래서인지 요즘처럼 눈이 오기라도 하면 남편이 계속 생각나곤 했어요. 남편이 파견을 간다며 말한 게 벌써 1년 차. 미국에서 평생 살 거라던 남편.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자신은 혼자인 게 좋다며 홀가분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낀 배신감은 아직도 여전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이혼한 날 이후로 연락을 주지 않았던 거지 저희가 별거하고 있을 때는 계속 연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괘씸해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었죠. 저는 독하게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답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러지 말걸. 그랬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이상한 일도 있었어요. 저와 이혼 서류를 정리했던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둘째 형이었거든요. 남편은 법원에서 잠시 봤을 뿐 합의이혼에 관한 서류를 정리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둘째 형이었죠. 남편과는 7년이 허망하게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에 당시에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지난 일이니 지금 생각해봐야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간간히 왜 그랬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기억 때문인지 눈이 오는 날이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네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다고 했나요? 우연히 이혼한 남편과 재혼하게 된 날도 눈이 왔어요. 울적한 마음으로 집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있더군요. 이상하게 그 남자에게 계속 눈이 가서 자세히 보니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날인데 맨다리로 앉아있더라고요. 거기다 고개를 푹 숙이고 구걸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가갔죠. 남자는 강추위에 입도 얼어붙어 제대로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전 그대로 두고 지나쳤다가는 사람이 얼어 죽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침 붕어빵과 분식을 파는 가게가 열려있더군요. 그래서 붕어빵 3-4개를 샀고 어묵 국물을 좀 달라고 주인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주인은 흔쾌히 붕어빵과 어묵 국물을 담아주더군요. 그리고 앉아있던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주변에 가게가 없어서 변변치 않지만 붕어빵이랑 따뜻한 어묵 국물 좀 담아왔어요. 이렇게 추운데 왜 맨다리로 계세요? 이 추위에는 여기 사람도 잘 안 지나다녀요. 저기 좀 따뜻한 장소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고개를 들지 않고 감사를 표하더군요. 그리고 한 푼만 달라고 구걸을 하기도 했죠.
감사합니다. 한 푼만 넣어주세요. 그런데 전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헤어진 남편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섬찟한 기분이 들어서 넣으려던 돈을 다급히 바구니에 던지고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들어갔죠. 집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을 정리했어요. 만약이라도 거기에 있던 남자가 내 전 남편이라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외투를 걸치고 빠르게 남자가 있던 장소로 돌아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있던 남자는 제가 알던 남편이 분명했어요. 예전보다 살이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어서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결정적으로 남편의 손등에 있던 크게 하트 같은 점이 위치까지 같아서 착각했을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고도 몰라보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물론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평생 살겠다며 자신을 놓아달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러고 구걸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갑에 있던 현금을 전부 꺼내서 주며 제발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저기요, 이 돈 정도면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얼른 일어나세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고 장시간 있으면 위험해.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줘서 그런지 남편은 머뭇거리며 슬그머니 일어나 짐을 챙기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졌어요. 그날 그런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뒤를 쫓으며 생각했죠. 미국에서 혹시라도 큰일을 당해서 돌아와 빈털터리가 된 건 아닌지, 마음의 상처라도 생겨서 나를 못 알아본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노숙자 신세가 된 것이 민망해서 내 앞에 연기라도 하는 건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걷는 남편의 뒤를 생각보다 길게 쫓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들어선 곳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였죠. 옆에는 커다란 공장이 하나 있더군요. 근처에 있던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남편이 어쩌나 보고 있던 찰나에 제가 아는 얼굴이 공장에서 불쑥 튀어나오더군요. 막 달려오는데 예전보다 살이 훨씬 오른 모습의 둘째 아주버님이었죠. 달려오는 둘째 아주버님 얼굴이 심상치 않더군요. 사람 하나 잡겠다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달려오던 둘째 아주버님은 컨테이너로 들어간 남편을 보자마자 갑자기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혈압 오르게 어디 다녀왔냐며 힘없이 당하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속이 답답했어요. 이제는 남편과 아무 사이도 아니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답답함에 제 가슴을 치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 남편에게 둘째 아주버님은 소리까지 지르셨죠. 야, 이 겁없는 새끼가 어딜 그렇게 갔다 와? 어? 너 때문에 지금 겨우 잡아놨던 혈압도 다시 오르잖아. 내가 내 허락 없이 나가지 말랬지? 도망치려고 했어? 이 버러지 같은 놈이. 네가 도망쳐봤자 어차피 내 손바닥 아니야. 여기서 빈둥거리지 말고 넷째나 깨워. 지금 너희가 쉴 때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면 일을 해서 뭐라도 도움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새벽 잔업 준비해. 3시부터 공장 돌리라고. 야, 내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이게. 형님이 말하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해? 너 내가 분명히 말했지. 도망치다가 잡히면 이제 식구고 뭐고 없다고. 똑바로 일어나서 일할 준비나 해. 예, 형님. 넷째 깨워서 잔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거지 같은 놈 구원해주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이러니까 네 부인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내가 주워줬으면 고맙습니다, 형님 하면서 제대로 해. 알겠냐? 어디서 감히 도망갈 생각을 해? 네가 도망간다고 해도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 가족이라서 제대로 처리도 안 해줘. 괜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적당히 잘하자. 알겠냐? 험한 말을 남편에게 내뱉고는 2번은 용서 안 한다며 남편에게 가차없이 행동하는 둘째 아주버님이 너무 미웠죠. 그날 이후에 전 일주일이 넘도록 남편이 있는 공장 근처를 배회했어요. 남편은 잠깐씩 쉬러 나오는 건지 밖에서 하늘을 보다 한숨만 푹 쉬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더군요.
제가 이혼한 뒤에 어디 잘 살아보라는 식으로 저주하면서 했던 말들이 그게 씨가 됐나 싶어서 남편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버린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이런 식으로 살기를 바란 것은 아니니까요. 마음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그렇게 공장 근처를 배회하던 저는 이렇게 내가 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남편의 집안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죠.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바로 시부의 죽음이었어요. 시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자신의 후계를 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바로 풍비박산이 났고 이미 자리를 잡아서 성장하고 있는 첫째는 이 사태를 그냥 두고만 봤던 거죠. 그러니 실세인 둘째 아주버님이 집안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둘째 아주버님은 서울에 공장을 짓겠다며 사업자금을 담보로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집을 담보로 삼은 것이 아닌 동생들을 먼저 담보로 잡도록 시켰던 겁니다. 사업을 꽉 잡고 있던 둘째가 그런 소리를 하니 동생들도 하는 수 없이 대출을 내주었고 그 대출금으로 재산을 모은 둘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쇠로 대출을 받은 형제들을 무시했던 거죠.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을 하나둘 거지로 만들어서 자기 손에 넣어 일꾼으로 여태껏 부리고 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같은 사람의 탈을 쓰고서 심지어 자신의 형제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악하게 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첫째, 둘째를 뺀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신용불량자의 신분을 면치 못했고 이 사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첫째는 외면을 하고 둘째는 이용만 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도망칠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게 붙잡아서 일만 시키는 노예들을 만들기 위한 둘째 아주버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런 뻔한 속임수에 넘어간 남편이 너무 답답하고 한편으론 속상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보니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는 7년이나 살을 부딪히며 살았는데 답 없이 외면하던 남편이 미웠지만 지금 보니까 저라도 어떻게든 이 구렁텅이에서 빼어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남편을 구해주고 싶었죠. 이혼하던 때에 미심쩍었던 행동이 다 날 지켜주기 위해서라니 미련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든 저를 살리려 이혼까지 감행한 남편의 행동에 의리로 보답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역 앞에서 만났던 그날이 그냥 지나쳐가는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이 형제들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횡포를 절대 제 눈앞에서 보고만 넘길 수 없었어요. 지금은 헤어졌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몇 번은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대로는 이 형제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기도 했죠. 그리고 형제들은 여기에 있지만 저처럼 제때 이혼하지 못했던 다른 형님이나 매부님들도 어떤 피해를 입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기로 결심했죠. 이 형제들을 모두 구해야겠다고. 이대로 내가 지나친다면 하늘이 벌을 내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일단 저는 움직이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우선 둘째 아주버님이 공장 부지에서 형제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열심히 촬영했어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는 형제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바로 먹을 수 있는 보쌈이나 족발 같은 고기류나 채소들을 챙겨서 몰래 공장 외부에 있는 개구멍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형제 중 아무나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장소를 알려주었죠. 형제들은 이미 착취를 많이 당한 상태라 그런지 심신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이 지경까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다니 둘째 아주버님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은 증거사진과 녹취자료를 가지고 형님과 시매부님을 찾아갔어요. 정말 이 형제와 얽힌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더군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빚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작년부터 대출을 심하게 받기 시작한 형제들의 옆에 있던 배우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같이 겪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빚 때문에 서류상으로라도 이혼하자는 형제들의 말을 다들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락은 웬걸? 이혼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이 다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저희 남편처럼요.
그리고 여태껏 형제들의 소식도 모르고 자신이 배신을 당했다는 그 분노에 그냥 다들 화가 나 있었죠. 저는 그런 형님과 심해부에게 이 사태에 대해 알렸어요. 형님, 매부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만 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저 1년 전에 그이와 합의 이혼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저도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괘씸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그때 한 번이라도 제가 먼저 찾아가서 연락이라도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 동생, 그 무슨 말이야. 자네 남편이랑은 이혼 전까지 별거 있었잖아. 아이, 서방님 해외로 출장 간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도대체 그 집구석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조용한 날이 없더니 기어코 사고라도 난 건가? 난 그 집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의 상황은 전혀 몰라서 우리 그이도 이혼 서류만 둘째 아주버님한테 던져놓고 종적을 감췄다던데 그래서 나도 둘째 아주버님이랑 마지막 서류 정리했거든. 운을 뗐을 때 듣게 된 형님의 이혼은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람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은 둘째 아주버님과 서류를 정리했다고. 이제야 모든 내막이 정확하게 보였죠. 형님도 둘째 아주버님이랑 서류를 정리하셨다고요? 저도 남편이 아닌 둘째 아주버님이 오셔서 같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끝인가 보다. 남편이 이제는 나를 보기도 싫은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형님. 제가 얼마 전에 역 앞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남편은 저를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밟았죠. 그런데 글쎄, 거기서 제가 뭘 발견했는지 짐작이나 가세요? 거기서 둘째 아주버님이 자기 형제들을 아주 노예를 부리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도 뭐를 자기가 그렇게나 잘못했다고 대답 한 번 안 했다고 욕이라는 욕은 다 듣고 정말 너무 속상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이랑 이 녹취자료 동영상 좀 보세요. 그렇게 형님과 심해부님에게 제가 봤던 실제 장면들을 다 이야기해주니 다들 놀라는 눈치더군요. 형님과 심해부님은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가져온 증거자료도 꼼꼼히 살펴보시라 겁내드렸어요. 자료를 보던 형님과 심해부님의 안색은 급격히 굳어갔죠.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배우자들이 공장에서 노예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었으니까요. 다들 저와 다르지 않는 반응이었어요. 고구마 100개를 물도 없이 삼킨 답답함을 느끼는 모습에 제가 이들을 찾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에도 유일하게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아주버님이었다고. 그리고 그 손에는 본인에게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유언장과 기타 서류들을 들고 있었다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아주버님이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형님들과 힘을 합쳐 둘째 아주버님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사태를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가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요. 그러고는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경찰에게 알리기로 했죠. 지금은 면이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하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5 형제의 배우자가 모두 나서니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때보다 500배의 힘이 나는 듯 했어요. 저희는 모든 수순을 마친 뒤 둘째 아주버님의 공장을 덮쳤어요. 저희 5명이 갑자기 공장으로 들이닥치니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오히려 저희에게 윽박지르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 옆에 애들이 미쳤나? 아니, 동생은 또 애들 안 말리고 뭐 했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 무단 침입이라고 알아? 아주버님, 저희 모든 상황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여기 매부님도 아주버님이 여태껏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도 가지고 계세요. 저희 남편 빨리 놓아주세요. 윽박지르는 아주버님에 지지 않고 저희는 아주버님에게 형제들을 놓아달라 말했죠. 저희가 일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최근까지도 사업을 돕고 있던 심외부님에게 있어서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의 고발에 결국은 아주버님 혼자 누리고 있던 호화스러운 생활은 끝이 났죠. 형제들의 삶은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자신은 형제들이 모아준 사업 자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노름까지. 둘째 아주버님의 악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 끝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다니셨더군요. 그렇게 사기친 돈은 300평짜리 대저택을 사는 데 사용하고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고요.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형제들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둘째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저희가 공장을 덮친 뒤로 둘째 아주버님을 찾아왔죠. 그렇게 둘째 아주버님의 최후는 300평짜리 대저택에서 단 1평짜리 차디찬 옥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제대로 남편과 만나기까지 총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악행을 고발하고 고소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나를 구해주고자 했던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3년 만에 만난 남편은 예전보다 살이 많이 내려 있었지만 눈빛에서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을 보고는 울면서 말했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걸 알아도 내게 말했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거 아니야. 당신 바보야? 천치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미안해. 도저히 이 구렁텅이에 여보까지 끌어들일 수가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을 여보에게 강요할 수도 없었고 여기서 나 혼자 힘들면 되겠다 싶었어.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럼 왜 역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어? 당신 나 알아봤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 왜 모른 척한 거야? 그냥 날 잊은 거 아니야? 사실 그때 여보 목소리 듣고 바로 누군지 알아챘지. 그런데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 난 그때 돈이며 카드며 심지어 핸드폰도 없었어. 정말 구걸이라도 해야 하는 거지 신세였거든. 그런 내가 여보에게 어떻게 손을 벌릴 수 있겠어. 그렇게 매몰차게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매달리기라도 하라고? 난 못해.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인지 아는데 그 지옥에 여보마저 끌고 오기 싫었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알게 됐네.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을 이유로 남편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한참 동안 제 손등을 조심스레 쓸어주기만 하더군요. 남편의 행동에는 그동안 자신이 헤어지자고 말했던 미안함과 이렇게 구해줘서 고맙다, 애썼다 등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똑같이 한참이나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애틋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있던 모든 형제들이 전부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컨테이너에 지내던 형제들은 정말 살면서 평생 처음 겪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들 모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컨테이너에서 있을 때 밤마다 형제들이 꿈을 꿨는데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나왔다고. 아버지가 꿈에서 자신들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지금도 형제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돕고 싶어서 어떻게든 꿈에라도 얼굴 한번 비추려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관 속에 누워있던 시부도 이 상황을 보곤 뚜껑이라도 열고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모두 마무리되고 나서는 아무도 꿈에서 아버지를 뵙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데 놀랍지 않나요? 전 요즘 다시 남편과 만나고 있어요. 자의로 이혼한 것은 아니라지만 너무 괘씸하니 바로 다시 결혼 생활로 돌아가긴 싫으니까요. 그래도 저희 관계는 이전과는 조금 달리 연애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와 만나면서 남편은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짐이 있는 상태에선 저와 결혼할 수 없다며 제가 힘든 일은 자기도 싫다고 지금은 형제들과 사업을 열심히 일구는 중이네요. 또 전에 첫째는 이 사태에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첫째 아주버님도 사실은 둘째 아주버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사실은 모든 형제들이 둘째에게서 놀아나고 있던 거죠.
얼마 전에 남편과 만났을 때는 살포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군요. 자기가 사업을 조금만 더 성공해서 돈을 벌면 저한테 청혼하겠다면서. 하지만 전 지금의 저희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리가 넘치는 친구처럼 또는 부부처럼 지내는 지금이요. 저희가 겪은 일로 인해서 저희 사이는 예전보다 더욱 돈독해졌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은 옛날처럼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이 서로 경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있어서 전보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해졌고요. 이 모든 일의 전말은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이 더욱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저희가 둘째 아주버님을 고발했던 그 힘보다 형제들이 뭉쳐서 내는 힘이 분명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야 이 사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분노로 힘을 모은 거지만 형제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간 힘을 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남편이 더 듬직하게 보이고 한편으로는 전보다 더 성장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제는 지난 시간은 잊고 형제들도 본인들의 인생을 잘 만들어갔으면 해요. TV 속 드라마에서는 끝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빛이 나는 날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일상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저의 참담했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